정희 씨의 하루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오늘은 딸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마음속에는 벌써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해가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칸칸이 넣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조심스레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 손주가 잘 먹는 부드러운 계란말이, 재료, 사위가 좋아한다던 멸치와 견과류까지. 도마 위에는 재료들이 금세 한가득 쌓였습니다. 재료를 썰고 볶고 조리고 간을 보며 3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손목은 따끔거리고 허리는 저려왔지만 맛있게 먹어주면 됐지 뭐 하는 생각에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찬통을 정성껏 채우고 하나하나 뚜껑을 닫을 때마다 딸과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흘리지 않게 랩을 두르고 가방 안에 빈틈없이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손으로 들어보니 제법 무게가 나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딸이랑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집을 나서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출근 인파 속에서 가방끈을 꼭 쥐고 서 있는 내내 정희 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 먹고 힘났으면 좋겠다. 애들 건강해야지. 마침내 딸 집이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 익숙한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한 번 더 축혀 올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릴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문은 그대로 닫힌 채 인터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 잠깐이라도 얼굴 좀. 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딸의 말은 빨랐습니다. 엄마, 진짜 바빠. 나중에 가져갈게. 아, 그리고 주말에 애 좀 봐줘. 시간 비워놔. 이어지는 짧은 말, 그리고 뚝 끊기는 인터폰. 정희 씨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무거워진 건 가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턱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레 반찬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틈 아래로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빛과 소리를 뒤로 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희 씨의 눈시울은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용한 한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평생 바쳐 키운 자식, 언제부터 당연해졌을까? 정희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주르륵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딸을 위해 혼수 준비를 도와주던 날, 아이 낳고 산후조리할 때 손끝이 닳도록 챙겨주던 시절,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마다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던 계단. 그 모든 순간은 힘들었지만 그 힘듦보다 내 딸이 편하면 됐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녀에게 바치다시피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며 포근히 안아주던 딸이 몇 년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애 봐줄 수 있지? 엄마는 시간 많잖아. 그 말이 쿡 하고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그래, 엄마가 해줄게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마음 어딘가가 시큰했습니다. 시간 많잖아 라는 말 속에는 정희 씨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기색만 있었습니다. 내가 쪼개 쓰는 시간, 내가 아픈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엄마니까 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 듯한 눈빛, 부탁만 늘어가는 전화, 그리고 서운함을 겨우 표현하면 돌아오는 말. 엄마 왜 그래? 예민하게 굴기는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마음에 박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줬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이를 버릇없게 만든 걸까? 정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한 행동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녀에게는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으며 부모의 정성이 의무처럼 여겨지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서러움은 가슴속 깊이 쌓이고 말 못한 눈물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는 외롭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고개를 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줄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그 첫 그림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건넨 도움들이 어느 날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잘해줄수록 더 외로워지는가? 습관과 기대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은 원래 익숙함에 약합니다. 처음엔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동하지만 그 친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계속 충족되면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녀에게 해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반찬을 가져다 줄 때는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왔어? 하며 놀라고 고마워하던 딸이 서너 번, 10번 해가 갈수록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고마움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기대치가 차지합니다. 정희 씨가 딸 집에 갈 때마다 힘들어도 반찬을 대여섯 가지씩 챙겨갔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딸도 감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그냥 배달이 더 편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게 고맙지도 않다는 건가?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을 말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은 주는 사람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준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 높은 기준을 만들어주면 자녀는 그걸 평생의 기본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원래 해준다. 부모가 힘든 모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시간이 많고, 엄마는 힘든 줄 모르고,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 그래서 부모 마음은 빈자리가 생기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녀는 왜 서운한지 모르는 어긋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간극을 정약용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 번이면 마음을 열게 하고 두 번이면 버릇을 들이며 세 번이면 욕심이 된다. 부모가 베푼 선의가 반복될수록 자녀는 그것을 은혜가 아닌 기대해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습관화된 사랑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의 마음이 서서히 지쳐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정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지점에서 멈춰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 있었기에 그런 질문 앞에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혹시 부족할까 애쓰며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도 자리를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았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피곤해도 달려갔고 내 일정은 미루면서 자녀의 시간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어왔지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편하고 행복해질 거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든 이 많은 해줌이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녀에게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자녀는 그걸 부모의 기본 역할로 받아들이게 되고 부모는 점점 더 지치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이가 몇이든 언제든 새롭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운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정희 씨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게 된 순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자녀에게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는 방법, 그리고 부모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 말 것 일. 미안한데 로 시작하는 거절버리기. 정희 씨가 처음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평생 입에 붙어 살던 미안한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조건 리플렉스처럼 미안한데 엄마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희 씨는 그동안 자신의 일정을 늘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만남도, 병원 예약도, 취미 생활도 모두 자녀 일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미안하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죄책감을 자기 등에 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주말엔 1년에 한 번 있는 친구 모임이 있었고 그 시간을 오래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가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다. 딸이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정인데? 그동안 같으면 여기서 또 미안해질 타이밍이었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말투가 조금 예민하게 변했습니다. 아휴, 그런 건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지금 애가 더 급한데. 그 순간 정희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 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맞춰온 시간들,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라져 있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딸이 날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왔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하게 따뜻한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나를 지켜야지. 그리고 다음 날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제 내가 좀 그랬네. 친구들 잘 만나고 와. 그 한 줄이 정희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자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이었구나. 그동안 정희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앞에 붙이며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오히려 자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엄마 일정은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영국 런던 대학교의 행동심리 연구에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탁을 거절당한 자녀 2그룹을 비교했는데 미안한데 로 거절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결국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불만이 더 컸고 이번엔 내가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 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약함을 드러낸다. 부모가 당당하게 말할 때 자녀는 오히려 더 부모를 하나의 삶을 가진 어른으로 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내가 일정이 있어.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해. 이번 주는 어렵다. 여기에 미안함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미안해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삶도 누군가의 부탁만큼이나 소중하니까요. 하지 말 것이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기. 정희 씨가 두 번째로 바꾼 것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본능처럼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손부터 움직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내가 가면 해결되겠지. 이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어느 날도 그랬습니다.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내일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애가 열이 나서 어린이집을 못 가. 어떡해?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 씨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갈게. 걱정하지 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약을 먹이고 미음을 끓이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도록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엄마 덕분에 발표 잘했어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정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딸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또 아파. 이번에도 좀 와줄 수 있지? 그날 정희 씨는 감기 기운에 몸살까지 심하게 왔던 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약을 먹고 쉬고 싶던 순간이었지요. 엄마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말하자마자 딸의 대답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다니까. 중요한 회의란 말이야. 제발. 결국 정희 씨는 몸을 이끌고 또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딸은 왜 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록 딸은 엄마가 해준다를 기본값으로 삼는구나. 스탠퍼드 대학의 발달심리 연구팀이 30대 성인 자녀 8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자주 대신 해결해준 그룹의 자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낮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3배나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낮았습니다. 반면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스스로 해결하게 한 그룹의 자녀는 위기 대처 능력이 더 높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며 부모와의 관계도 더 건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가 문제를 대신 풀어주면 자녀는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준다고 학습한다. 진짜 사랑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또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또 아파. 엄마 올 수 있어?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가면 당장은 해결되겠지. 근데 그게 너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번엔 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 딸은 순간 당황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정희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가 믿는다. 그날 딸은 직접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회사와 상황을 대화해 재택근무를 요청했고 이웃 엄마에게 잠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당황했는데 내가 직접 해결하니까 좀 뿌듯했어. 그리고 엄마가 늘 나 때문에 희생했던 것도 미안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다. 대신 서주는 것은 일시적 편안함일 뿐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건 마음 아프고 불안하지만 그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이 말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 말 것 3. 자녀 부부 싸움의 중재자처럼 끼어들지 않기. 정희 씨가 세 번째로 배운 것은 자녀 부부의 문제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요즘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 애는 나 혼자 키우는 것 같아. 엄마, 남편한테 한마디 좀 해줘. 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의 마음은 가슴 밑바닥부터 흔들렸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고 있길래 얼마나 답답하면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도와줘야지. 남편이 그러면 쓰나 때로는 딸 집에 직접 찾아가 대신 집안일을 해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딸과 사위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사위는 정희 씨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딸은 자꾸 엄마에게만 하소연하며 남편과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어머니가 자꾸 끼어드시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 말은 정희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딸 편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혹시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걸까?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부 문제는 둘만의 관계라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다는 것. 하버드 가족치료연구소의 존 고트먼 박사의 30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부 갈등에 부모가 개입하면 갈등 해결 확률 73% 감소.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킬 때 부부는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관계가 더 단단해짐. 왜 그럴까요? 첫째, 부모가 끼어들면 부부는 서로를 향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외부의 편을 찾습니다. 둘째, 남편 또는 아내는 부모를 침입자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 진짜 문제는 묻히고 새로운 갈등, 즉 부모와 사위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우려고 나선 순간 부부의 균형은 깨지고 오히려 더 깊은 골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정희 씨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얼마 뒤 또다시 딸에게서 하소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남편이 요즘 너무 무심해.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 알아. 정말 힘들겠다. 엄마는 내 마음 알아. 엄마는 내 마음 알아. 정말 힘들겠다. 엄마는 내 마음 알아. 정말 힘들겠다. 엄마는 내 마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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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건 너와 남편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야. 엄마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거야. 딸은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내 편 들어주는 거 아니야? 정희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지. 하지만 내 편이라는 건 내가 너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야. 처음엔 딸이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딸은 직접 남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끼어들지 않아서 고마워.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 말에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문제에 부모가 들어가는 순간 그 가정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정약용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하나의 배와 같다. 밖에서 방향을 잡으려 하면 배는 기울고 스스로 방향을 찾게 하면 배는 다시 선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하나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갈등은 그들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딸과 아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너라면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를 돕는 길입니다. 하지 말 것사. 명절마다 집과 몸을 내어주지 않기. 정희 씨가 네 번째로 바꾼 것은 명절마다 집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에게 명절은 늘 분주한 날들이었습니다. 추석, 설날, 딸 생일, 사위 생일, 손주 생일까지 크고 작은 가족 행사는 모두 정희 씨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손대지 않는 장롱 위 먼지를 닦고 화장실 타일을 솔로 박박 문지르고 손님용 이불을 빨래통 가득 담아 돌렸습니다.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명절 아침에는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역시 엄마 솜씨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는 잠시나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설거지 산더미 앞에 서서 허리와 무릎은 욱신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집이 제일 편해. 명절은 친정집이 최고지. 그 말들이 처음엔 기분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명절마다 나만 이렇게 힘들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어느 해 추석, 정희 씨는 명절 준비를 하다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언제 좀 쉬나? 왜 가족을 만나는 날이 내게는 고통이 되는 날이 되었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을 내어주는 명절은 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접대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 일본 도쿄 노년 심리연구팀의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0대 이상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했는데 A그룹 본인 집에서 가족을 초대한 부모 스트레스 지수 평소의 3배 명절 후 2주간 우울감 비율 가장 높음. B그룹 자녀 집을 방문한 부모 스트레스 지수 낮음. C그룹
식당 등 외부에서 모임, 스트레스 가장 낮고 만족도 2배 높음.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집을 내어주면 가족 모임의 주인이 아니라 요리사이자 일꾼이 된다. 그래서 정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 설날은 엄마가 준비 안 할게. 외식하거나 아니면 너희 집에서 하자. 딸은 놀라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정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이젠 좀 힘들더라. 엄마도 명절을 쉬고 싶어. 조금 당황한 듯 하던 딸은 곧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할게. 엄마는 그냥 오기만 해. 설날 당일 정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빈손으로 명절을 간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딸의 집에서 음식은 간단하게 배달로 시키고 차례상도 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희 씨는 손주와 눈을 맞추며 천천히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늘 힘이 빠져 손주와 놀아줄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것은 우물을 말리고 샘물을 나누는 것과 같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쉬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접대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올해는 내가 쉬고 싶어. 다른 데서 만나자. 이번엔 너희 집에서 하자. 여러분의 편안함이 가족 모임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명절을 쉬는 날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베풀어야 할 것들은 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이 베푸는 것은 문제지만 반대로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도와주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보태주고 집을 내주고 몸을 움직여 도왔습니다. 부모 역할의 대부분을 주기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로 자녀와의 관계를 평생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건 돈도 아니고 몸으로 해주는 도움도 아니고 집을 내어주는 수고도 아닙니다. 이건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하게 주고 정작 꼭 필요한 것은 비워두곤 하지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자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입니다. 정희 씨도 이 부분을 가장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평생 해준 것들, 반찬 만들어주고, 손주 봐주고, 명절 준비하고, 문제 대신 해결해 준 것들, 그 어떤 것도 자녀와의 관계를 깊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왜곡시킨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들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자녀를 받쳐주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것들입니다. 바로 다음 4가지입니다. 1. 건강한 부모의 모습. 2. 솔직한 감정 표현. 3. 조언보다 경청. 4. 실패를 지켜봐주는 용기. 이 4가지는 돈처럼 없어질 걱정도 없고 도움처럼 지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자녀도 부모도 함께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주고 또 주는 도움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본질적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주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덜 주라가 아닙니다. 잘못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어야 하는 건 반드시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4가지는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다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선물들입니다. 이 4가지는 평생 부모로 살아오느라 뒤로 미뤄두었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희 씨가 가장 늦게 깨달았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 선물을 차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줄 것 1. 건강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 정희 씨가 자녀에게 줘야 할 첫 번째 선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강력한 선물, 바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뭘 더 해주면 좋을까요? 하지만 정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도움도 아니고 더 많은 희생도 아닙니다. 자녀가 바라는 1순위는 단 하나, 부모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정희 씨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달 정도는 제대로 걷기 어려울 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정희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수술하면 딸 도와줄 수가 없는데 지금 수술할 때가 아니지. 결국 수술을 미루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이 흘렀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계단을 내려가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만큼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좀 아프면 어때? 애들이 더 급하지.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의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절뚝거려? 어디 아파? 정희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딸은 압니다. 어머니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그동안 엄마가 숨겨왔던 고통도 딸은 다 알아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무릎 아픈 거 맞지? 결국 정희 씨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엄마가 아프면 난 어떡해? 엄마 몸이 먼저지. 내가 먼저가 아니야. 그날 정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딸을 도와주려고 아픈 걸 참은 건데 그게 오히려 아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 거구나. 자녀가 바라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UCLA 가족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성인 자녀 500명의 응답은 같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 1위는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87%. 2위.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76%. 3위.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셨으면 좋겠다. 68%. 반면 부모님이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의 희생보다 부모의 안녕을 원한다. 정희 씨는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딸이 병원을 자주 오고 집에도 들러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정희 씨가 다시 천천히 걸어가는 걸 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다리 나으니까 내 마음이 훨씬 편하다. 그 말이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 마음도 편한 거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이 자식을 편하게 하는 첫 번째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를 위해 병원 가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아픈 몸을 숨기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힘든데도 억지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입니다. 꼭 줄 것이 솔직한 감정 표현의 선물. 정희 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깨달은 2번째 선물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솔직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정희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속에 넣고 살았습니다. 딸이 무심한 말을 해도 마음이 쿡하고 아파도 표정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신경 안 써. 이 말은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엄마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감정을 보이면 안 되고 서운함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엄마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면 그냥 참는 거야? 그 질문은 마치 마음속 숨겨둔 문을 툭 하고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자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녀와의 거리를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연구팀은 60대 이상 부모 100명을 2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습니다. A그룹, 서운함을 참고 말하지 않는 부모. B그룹, 서운함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부모. 6개월 후 결과를 비교하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A그룹 부모, 우울감, 2배 증가, 자녀 관계 만족도 계속 하락.
자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78%. B. 그룹 부모. 정서적 안정감 증가. 자녀와의 대화 빈도 증가. 자녀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됐다. 82%. 자녀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됐다. 82%.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A그룹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더 불안해요. B그룹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가까워졌어요. 이 연구 결과는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줍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 그래서 정희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무심하게 말을 했을 때 예전처럼 괜찮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엄마는 좀 속상했어. 딸이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을 때도 나야 뭐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서운하네. 처음엔 입술이 떨리고 이런 말조차 어색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표정에서 잠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 역시 스스로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어.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감정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억눌린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감추면 관계는 얇아지고 마음을 나누면 관계는 깊어진다. 여러분의 감정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나눠야 할 진심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 몇십 년의 외로움이 숨어 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번쯤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이렇게 느꼈어. 아빠는 좀 서운했어. 이 작은 문장이 자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꼭 줄 것 3. 조언보다 진짜 경청. 정희 씨가 자녀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조언보다 진짜 경청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다 말하면 곧바로 해결책부터 떠올립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건 네가 좀 잘못한 거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 말들이 모두 사랑에서 나왔다는 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조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 씨의 입에서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럴 땐 말이야. 팀장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고 해.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정희 씨는 이미 해결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조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됐어. 나 바빠서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딸이 화를 냈지?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안해. 근데 엄마, 나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제야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녀의 말을 해결하려고만 했지 정작 듣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일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부모 8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말할 때 부모가 끝까지 듣는 경우 23%,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는 경우 61%, 아예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 16%, 10명 중 8명의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반응은 두 그룹으로 갈렸습니다. 조언을 들은 자녀, 부모님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74%. 다음에 또 말하고 싶지 않다. 69%. 경청만 받은 자녀.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준다. 89%. 다음에도 말하고 싶다. 91%.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해결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들어줄 청자를 원한다. 그래서 정희 씨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말할 때 입술을 꼭 다물고 조언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또 힘들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애가 자꾸 때를 써. 내가 잘못 키우는 건가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맞아. 나 엄마로서 부족한가 봐.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애가 나한테 안기면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더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 말은 평생 반찬해주고 집 봐주고 명절 준비해도 못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녀는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는 느낌을 원한다는 걸.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조언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놓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엄마가 내 마음 이해해. 이 짧은 말들이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꼭 줄 것 사. 실패를 지켜봐주는 믿음. 정희 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마지막 선물은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녀의 실패를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당장 달려가 일으켜주고 싶고, 힘겹다고 하면 대신 짐을 들어주고 싶고, 위험한 길은 애초에 가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대신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믿고 지켜봐주는 힘입니다. 정희 씨의 딸은 30대 후반,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히 창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 지금 나이에 그건 너무 위험해.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괜히 힘든 길 가지 말고. 걱정이 사랑처럼 포장되어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겁을 먹고 다시 안전한 길로 돌아오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은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결국 딸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의 걱정대로 처음 1년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객은 없고 수입도 거의 없고 저축을 깼으며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딸이 전화를 할 때마다 평소 밝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라도 다시 취업해라. 괜히 고생만 하고 있잖아. 그녀는 딸을 도울 생각으로 말했지만 딸은 점점 더 작아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건 사업이 어렵다는 게 아니야. 엄마가 계속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 그 말은 정희 씨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나는 딸을 보호해준다고 한 말인데 딸에게는 나의 말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선언처럼 들렸구나. MIT 심리학 연구팀은 실패를 경험한 성인 150명을 2년간 추적하며 부모의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부모 반응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1. A유형, 비난형 부모.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 실패하지. 2. B유형, 현실 허용형 부모. 힘들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계속 해봐. 3. C유형, 믿음, 지지형 부모. 괜찮아. 실패는 누구나 해. 나는 내 편이야. 너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2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유형 부모를 둔 자녀 64%가 포기, 우울감 증가, 자신감 저하, 부모에 대한 원망 증가. B유형 부모를 둔 자녀 48%가 재도전 후 안정적인 성과, 책임감 증가. C유형 부모를 둔 자녀 무려 73%가 재도전 후 성공,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임,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짐. 이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부모가 실패를 비난하면 자녀는 실패 자체보다 부모의 실망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실패를 지켜봐주면 자녀는 실패를 발판으로 삼을 힘을 얻는다. 정희 씨는 그때 이후로
딸에게 해왔던 말들을 모두 멈추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사업이 너무 힘들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을 때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계속 걱정만 해서 미안해.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그냥 끝까지 너를 응원할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기대. 엄마는 내 편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가 딸의 등을 다시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딸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며 딸은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마지막엔 날 믿어줬기 때문이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요. 실패를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녀가 넘어지는 순간 당장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싶은 그 본능,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믿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 자녀를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의 인생으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 한 가지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도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늘 뒤로 미뤄두고 사셨습니다. 기쁜 날에도 애들 챙겨야지, 아픈 날에도 애들 힘들까봐, 외로운 날에도 부모가 무슨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한 날들이 아마 수십 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천천히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어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꺼내는 시간.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딸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어 인생을 다 내어주며 살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도 지켜야 한다. 그 깨달음 이후 정희 씨의 하루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부탁을 최우선으로 두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일정을 먼저 살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도 소중해. 내 마음도 챙겨야지. 예전엔 자녀 감정에 맞추며 조용히 삼켰던 말들을 이제는 부드럽게 그러나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전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먼저 뛰어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한번 멈추고 넌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건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몸이 부서질 만큼 움직였지만 이제는 편히 앉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습니다. 예전엔 자녀의 실패가 두려워 대신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옆에서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씨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운동도 시작하고 마음이 지치면 쉬어갑니다. 그 변화 하나하나가 딸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자녀도 부모를 온전히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솔직히 말할 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도움 대신 믿음을 건넬 때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희생이 아닌 평안을 선택할 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인생의 본보기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평생 주기만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평생 참고 견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부모도 마음이 있고,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이름을 넘어 당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도 됩니다. 조금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깊고 향기롭듯 여러분의 삶도 지금부터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스스로에게 수고 많았다. 정말 잘 버텨왔다.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로 거듭나기 위해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겨주세요. 미안하다는 말 없이 당당하게 거절하는 부모, 자녀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 않는 부모, 부부 갈등에 끼어들지 않는 현명한 부모, 명절에도 자기 평안을 지키는 용기 있는 부모,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주는 부모, 건강을 지키는 부모,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부모, 조언보다 경청을 선택하는 부모, 자녀의 실패를 지켜봐주는 부모,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더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미뤄두었던 행복으로 조용히,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